미국의 관세 폭탄이 터진 날, 증시는 숫자로 흔들렸지만 산업의 심장은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반도체가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국력의 핵심 지렛대가 되었고, 동맹이라는 단어는 공급망도면 앞에서 낡은 약속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메모리에서 세계를 압도했고, 시스템과 패키징으로 세대를 건너뛰는 길을 스스로 뚫어왔습니다. 그래서 관세라는 정치적 소음보다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이제부터 칩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며,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아직 미국과 유럽에 기대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관세가 충격인 건 맞지만 그 충격이 곧바로 자립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리소그래피나 EDA 같은 분야는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대체한다는 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두르다 기반을 허무는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모함과 결단은 다릅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후자죠. 관세가 바꾼 건 가격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입니다.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공급망은 안보 사안이 됩니다. 안보에 타협은 없죠. 그래서 칩서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을 시작한 겁니다. 목표는 자금률 몇 %가 아니라 전체 스택을 설계, 제조, 패키징, 서비스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도보다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장비 국산화를 밀어붙일 때 공정 미세화와 수율, 장시간 가동에서의 신뢰도를 함께 담보해야 하죠. 실패 공정이 한 번쯤은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 또 해외 고객이 그 리스크를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단지 애국심이나 레토릭으로는 글로벌 수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점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보다 라인을 먼저 돌리는 체질입니다.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초고속 개선 루프에 있어요. 장비가 부족하면 공정 데이터를 더 촘촘히 모으고 AI 기반 결함 예측으로 수율을 끌어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장비 소재 팩토리 운영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입니다. 일본은 소재에서 강하지만 시스템 리더십이 끊겼고, 중국은 양산을 외치지만 결정적 순간에 수율과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반면 한국은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전체 도면을 읽고 조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미국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동맹이라고 해도 자국 우선을 향해 가속 중이고 규제와 인센티브를 칼날처럼 번갈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확실성을 역으로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관세가 만든 틈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단순한 리쇼어링이나 보조금 경쟁을 넘어 새로운 표준을 내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표준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패키징에서 HBM과 2.5D, 3D 스탯, 전력 효율과 열 관리 기준을 우리가 먼저 정의하면 데이터 센터와 AI 기업들은 그 표준을 따라옵니다. 표준을 가진 쪽이 가격이 아니라 규칙을 정합니다. 관세의 칼날은 가격을 흔들 수 있어도 규칙을 흔들진 못하죠. 미국이 규칙을 무기화할수록 한국은 더 정교한 규칙을 만들 이유가 생깁니다. 규칙을 만들려면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내세울 설득력은 무엇일까요? 생산량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 우위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안정적인 납기와 투명한 품질, 그리고 장기 호환성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이후 청와대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결의가 흘렀죠. 이제는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 이 한 문장이 회의록 첫 줄에 적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칩서울 이니셔티브. 국가 차원의 반도체 독립 선언이자 기술 주권을 되찾기 위한 총력전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산업 DNA 자체를 다시 짜는 프로젝트였죠. 흥미로운 점은 그 선언이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격상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반도체가 수출 품목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국가 안보, 경제,
외교의 모든 축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하나시스템, LX세미콘,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까지 총동원했죠. 저는 이 구조가 미국의 CHIPS 액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맞아요. 미국의 CHIPS 액트는 투자 유치 중심이지만 한국의 칩서울은 생태계 재설계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공장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공정을 통합하는 모델이죠. 특히 서울용인 평택 화성으로 이어지는 K실리컨 벨트 구상은 단순한 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라 데이터 에너지 물류의 보안이 동시 설계된 도시형 팹 구조입니다. 이건 일본이나 대만이 따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예요. 저는 그 구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인공지능 기반의 공정 통합 시스템입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 중인 AI 일드 컨트롤 시스템 말이죠. 기존에는 숙련 기술자가 경험으로 수율을 조정했다면 이제는 센서와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변수를 감지하고 최적화 패턴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데이터화한 새로운 공정 철학이에요. 그 시스템이야말로 한국식 혁신의 본질이죠. 학습하는 제조. 일본은 정밀하지만 느리고 중국은 빠르지만 불안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속도와 정밀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일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관세로 외부 벽이 세워질수록 내부 데이터는 더 치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국가 중심으로 가면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방향을 정하되 시장이 리듬을 만들어야 하는데 혹시 그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통제자가 아니라 촉진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칩서울 펀드는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형 구조로 설계됐어요.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술 표준을 매입하는 겁니다. 삼성의 양자칩, 하이닉스의 뉴로모픽, 한화의 광집적 회로 등 다양한 연구에 정부가 참여하지만 지분 형태로 리턴을 가져가는 방식이죠. 즉, 민간의 속도에 정부의 자본이 동조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모델은 유럽이나 일본에는 없어요. 일본은 여전히 보조금 사회, 유럽은 규제 중심. 반면 한국은 민간 속도의 국가. 그리고 그게 바로 칩서울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 아닐까요? 불과 3개월 만에 소재, 장비 설계, 패키징 로드맵이 하나의 체인으로 정리됐잖아요. 게다가 포스코, 한화, OCI, SK머티리얼즈 같은 비페이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지도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용인, 평택, 천안을 지나 구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반도체 대동맥, 바로 칩서울 벨트가 새롭게 등장했죠. 과거엔 지역마다 산업이 흩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회로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실리콘 네트워크예요. 수도권은 설계와 AI, 충청권은 장비와 소재, 영남권은 패키징과 테스트 모두 데이터로 실시간 연결돼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예요. 미국은 혁신의 중심이 인력과 벤처라면 한국은 인프라와 실행이 중심이죠. 기흥에는 삼성의 첨단 연구소가 자리 잡고 평택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성장했습니다. 또 구미에서는 한화와 LX세미콘이 첨단 패키징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도시가 첨단화로 부활하는 거죠. 맞아요. 예전 구미는 휴대전화와 가전 중심의 공업 도시였지만 지금은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미 K 패키징 파크는 주목할 만하죠. 여기선 HBM, AI 칩,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을 통합 관리합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패키지의 전력 효율과 냉각 기술까지 동시에 설계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했어요. 일본의 후쿠오카 라인이나 대만의 타이난 공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의 역할이 더 흥미롭습니다.
천안은 K 리소그래피존으로 지정되어 국산 노광 장비와 부품 개발의 중심이 되었죠. 한국기계연구원, KIMM, 그리고 중소장비업체들이 모여 ASML을 대체할 첫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광학 기계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기술 문화를 새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 흐름을 보면 한국은 도시 단위의 협업으로 움직입니다. 과거 일본은 기업 중심, 중국은 정부 중심이었지만 한국은 도시 중심 혁신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각 지자체가 산업과 대학, 스타트업, 공공연구소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었죠. 용인에선 삼성과 카이스트가 AI 팩 설계 연구를, 평택에선 SK와 포항공대가 차세대 소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도시들이 혁신의 주체로 변한 겁니다. 도시 간 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데이터 통합 덕분이죠. K-세미칸 클라우드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에요. 전국의 팹라인이 하나의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생산, 품질, 물류, 연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구미의 패키징 라인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기흥의 연구소에서 즉시 알고리즘으로 수정값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가 단위의 AI 생산 인프라예요. 그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집단 지능의 구현이죠.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한 회사의 기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계는 서울, 공정은 평택, 테스트는 구미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간 동기화 시스템을 구현했어요.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피드백은 제품 출시 주기를 30 단축시켰습니다. 미국의 인텔이나 일본의 소니는 여전히 지역 간 병목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도시 간 벽이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도시 네트워크가 단지 산업적 의미를 넘어 지리적 방패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칩서울벨트가 수도권과 영남권을 잇는 중심축이 되면서 국가 인프라가 다액화되었죠. 어느 한 지역이 공격이나 재난으로 마비되어도 다른 축이 자동으로 가동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안보와의 지리 전략이에요. 반도체의 자립은 장비나 설계보다 더 근본적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원재료, 즉 실리콘과 가스, 화학 소재죠. 미국의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포스코와 하나가 가장 먼저 움직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 기업은 우리가 반도체의 뿌리를 만든다는 구호 아래 완전히 새로운 산업 라인을 구축했어요. 포스코는 제철소의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고순도 실리콘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하나는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와 화학 소재를 자국 내에서 전량 공급하기 위한 K-케미칼 벨트를 선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변화가 단순한 소재 자급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세대 교체라는 점이에요. 포스코는 수십 년간 철강 중심의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실리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실리콘 인고든 세계 최고 수준의 불순물 제어 기술을 자랑하죠. 기존의 일본 SUMCO나 독일 웨커에 의존하던 웨이퍼 원재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소재 확보를 넘어서 기술 주권의 핵심이 됩니다. 맞아요. 특히 포스코의 KC12N 프로젝트는 혁신 그 자체예요. 불순물 농도를 1조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고순도 실리콘 정제 기술인데, 이는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꼽히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한국은 웨이퍼의 근간인 폴리실리콘을 완전히 내재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웨이퍼 한 장의 원가 중 30 이상이 해외 수입 소재였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0으로 수렴합니다. 한화의 역할도 빠질 수 없죠. 하나는 전통적으로 방산과 에너지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장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가스, 불소, 질소, 네온, 크립톤 같은 고순도 기체를 모두 국내에서 정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했어요. 네온은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이 불안정했는데 하나가 자체 공정으로 정제 라인을 완성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네온 수입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 독립의 시작이죠. 일본이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를 막았을 때 한국은 3개월 만에 대체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하나의 결합은 그 자체로 한국판 소부장 혁명 2.0입니다. 과거엔 대응이었지만 이제는 설계입니다. 즉, 외부의 충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미래의 위기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단계로 진화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빠른 내재화 과정에서 과연 품질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고순도 실리콘은 불량률 0.01 차이로 전체 웨이퍼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포스코가 철강의 정제 기술을 실리콘으로 전환하는 건 위대한 도전이지만 초기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국 산업의 진짜 강점은 바로 그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속도에 있습니다. 포스코는 단 18개월 만에 수율을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존의 일본 업체들이 10년 걸린 단계를 1년 반 만에 넘어선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수천 개의 화학적 공정을 실시간 제어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실리콘 정제에 그대로 적용했죠. 즉, 기술의 축적이 분야를 넘어 재활용된 겁니다. 이건 일본식 장인주의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형 혁신이에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신성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리소그래피입니다.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과정이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완벽히 만든 곳은 네덜란드의 ASML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균열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K리소 프로젝트, 삼성전자와 키파운드리, 한국기계연구원 KIMM, 그리고 카이스트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ASML의 독점 체제를 흔드는 첫 시도예요. 관세 이후 한국이 택한 길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프로젝트가 처음엔 업계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EUV 리소그래피를 우리가 하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불과 18개월 만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산 리소그래피 장비의 핵심인 K라이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면서 해상도가 13나노미터급까지 도달했거든요. 물론 ASML의 7나노급 EUV보다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이건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한국은 EUV보다 더 진보된 어댑티브 빔 리사그러피 ABL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기존 EUV는 일정 파장의 빛을 일정 강도로 쏘는 방식이라 고해상도일수록 장비의 크기와 전력 소모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 중인 ABL은 AI가 빛의 강도와 초점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필요한 부분만 가변적으로 조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40 절감되고 회로 정밀도는 20 향상됐습니다. 즉, 더 작고 더 똑똑한 리소그래피를 만든 거죠. 여기에 한화의 광학 부문도 투입됐습니다. 기존 리소그래피의 핵심 렌즈는 독일 칼자이스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국산 K주스 렌즈를 공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광학 왜곡률을 기존 대비 30 줄였고 렌즈 표면 온도 편차를 제어하는 냉각 알고리즘을 AI로 자동화했죠. 이건 단순한 부품 경쟁이 아니라 전체 공정의 철학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결국 한국은 장비의 모듈 단위부터 다시 쌓기 시작한 겁니다. 리소그래피의 모든 요소 광원, 렌즈, 제어 시스템, 포토레지스트를 완전 분리형으로 설계해 모듈 단위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반면 ASML의 시스템은 폐쇄형 구조로 되어 있어 한 부품이 바뀌면 전체를 다시 맞춰야 하죠. 즉, 한국의 K리소는 진입 장벽이 높은 대신 진화 속도가 더 빠른 구조예요. 저는 이 접근법이 한국형 혁신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기술을 완성한 뒤 판매하지만 한국은 진행 중인 기술을 산업 전체와 공유하면서 함께 개선하죠. 그래서 지금 리소그래피 개발 과정에는 8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자 광학, 기계, 반사율 제어, 나노 소재 같은 영역을 맡아 동시에 실험하고 있어요. 이건 단일 기업이 아니라 국가 집단 지능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K리소 프로젝트는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 만드는 장비예요. ASML이 네덜란드라는 한 나라의 총합이라면
K리소는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포스코가 렌즈 하우징에 쓰이는 합금을 만들고 하나가 광원 제어를 담당하며 삼성은 AI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죠.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완전한 융합입니다. 반도체의 전쟁이 하드웨어에서 끝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날의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하게 설계하느냐로 옮겨갔죠. 과거엔 회로를 사람의 손으로 그렸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AI 솔 시스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삼성전자와 네이버 클라우드, SKCC, 그리고 카이스트가 함께 구축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 툴이 아니라 설계 자체를 진화시키는 뇌입니다. 서울은 이제 칩을 생산하는 도시가 아니라 칩을 상상하는 도시가 되었죠. 흥미롭네요. 과거에는 설계가 가장 느리고 비싼 단계였잖아요. 특히 EDA 전자설계자동화 툴의 경우 미국의 케이던스, 시나프시스, 멘토어 그래픽스 같은 회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죠. 한국 기업들도 라이선스 의존도가 높았고 비용만 해도 매년 수조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I 솔이 등장하면서 그 모든 구조가 깨졌어요. AI가 스스로 배치, 배선, 레이아웃 루팅을 학습하고 수율을 고려해 최적의 회로를 제안하는 거죠. 맞아요. 기존의 EDA는 엔지니어가 수천 개의 변수 중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AI 솔은 반대로 결과를 먼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력 효율을 달성하려면 어떤 회로 구조가 필요한지를 거꾸로 연산하죠. 이건 마치 인간의 경험이 아닌 데이터가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서울대의 AI 연구진은 이를 디자인 리즈닝 AI라 부릅니다. 학습된 수억 개의 회로 패턴을 바탕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조합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요즘 업계에서는 설계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더군요. 과거엔 수십 명의 전문가가 몇 달을 걸려야 완성하던 칩 구조를 이제는 AI가 48시간 안에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건 정확도예요. AI 솔이 제안한 회로 설계의 수율 예측 정확도는 98.4에 달합니다. 인간 설계보다 오히려 더 정밀하죠.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 구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식 데이터 제조 통합 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의 AI는 설계에만 집중하지만 한국의 AI는 공정까지 학습합니다. 즉, 탭에서 나온 실시간 제조 데이터를 AI가 설계 단계로 다시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솔은 매일 배우는 공장을 운영합니다. 회로 설계와 생산이 동시에 진화하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미국이나 일본이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산업은 너무 분업화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죠. 반면 한국은 반도체 생태계가 수도권 안에 집중되어 있어서 데이터 통합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서울, 용인, 평택으로 이어지는 그 짧은 거리 안에서 설계, 공정, 테스트 데이터가 하루에도 수천 번 오갑니다. 이건 지리적 우위이자 구조적 이점이에요. 맞습니다. 한국의 좁은 국토가 오히려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된 셈이죠. 반도체 라인, 대학 연구소, AI 데이터 센터가 모두 광섬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AI가 수백억 개의 회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한국의 칩 설계 능력은 규모가 아니라 속도로 세계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자본으로 싸운다면 한국은 지능으로 싸웁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쟁은 설계나 생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은 마지막 단계, 바로 패키징에 있습니다. 과거엔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누가 칩을 어떻게 묶느냐가 성능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이 마지막 관문에서 세계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K-텍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한화의 LX세미콘이 주도하는 국가급 패키징 통합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이건 단순한 후공정이 아니라 반도체 생명의 마지막 진화 단계예요. 그렇죠. 특히 HBM 고대 역폭 메모리 패키징은 이제 AI 산업의 심장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구글의 TPU, 테슬라의 FSD 칩까지 모두 HBM에 의존하죠.
그런데 지금 HBM 공급의 90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32, 삼성의 HBM4 이 두 가지 제품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AI 시대의 연료입니다.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AI는 멈추죠. 미국이 반도체를 무기화했다면 한국은 패키징을 AI의 산소로 바꿔버린 겁니다. 맞아요. HBM 패키징의 진짜 강점은 기술 자체보다 조립 철학에 있습니다. 한국은 3D TSV 스루 실리컨 바이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양산화했죠. 수십 층의 메모리 칩을 마치 고층 건물처럼 세워서 데이터가 위아래로 흐르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하이브리드 반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 층의 접합면을 분자 단위로 융합시키는 기술을 완성했어요. 이건 일본이나 대만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정밀도의 영역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기술의 배경에 한국식 공정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여전히 불량률0을 목표로 하지만 한국은 개선 속도 무한대를 목표로 하죠. 불량이 생기면 곧바로 AI 시스템이 원인을 찾아내고 다음 라인에 수정값을 적용합니다. 덕분에 HBM 생산 수율은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여전히 HBM3 생산에서 30 불량률을 겪고 있죠.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문화적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화의 참여는 이 생태계를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방산 정밀 접합 기술을 반도체 패키징에 적용했죠. 미세 납땜 대신 플라즈마 접착과 초저온 용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열 방출 효율이 50 개선됐고 HBM의 동작 속도는 20 이상 빨라졌어요. 즉, 한국은 단순히 칩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칩의 생리학을 재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LX 세미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패키징의 인터포저 설계는 그들이 맡고 있죠. 이건 일종의 반도체 중추신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칩 간 신호를 조율하는 회로를 설계하는 건데 LX 세미콘은 이 영역에서 인텔보다 앞서 있습니다. AI 솔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신호 지연을 예측하고 칩 간 대화 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죠. 이건 인간의 손으로 설계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결국 한국은 설계 생산 패키징의 세 축을 완전하게 닫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급이 아니라 완결이에요. 미국이 설계만 하고 대만이 제조만 하고 일본이 소재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국가 안에서 반도체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집니다. 그리고 패키징은 그 완성의 상징입니다. 반도체의 독립은 결코 한 기업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의 밑단을 받쳐주는 수백 개의 협력사가 없다면 전체 체인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K-파운드리 얼라이언스예요. 칩서울 이니셔티브의 심장부이자 한국이 전 세계에 선언한 새로운 산업 질서의 이름입니다. 이 연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키파운드리 같은 대형 파운드리뿐 아니라 중소기업 400여 곳과 연구기관, 대학이 하나로 엮인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협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술 생명체입니다. 맞습니다. K-파운드리 얼라이언스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업이 아닌 공진화예요. 미국은 파운드리, 설계, 소재, 장비가 각자 따로 움직이고 대만은 TSMC 중심으로 모든 걸 흡수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각 주체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죠. 예를 들어 DB하이텍이 새로운 전력 반도체 공정을 개발하면 삼성의 공정 AI가 자동으로 수율 예측 데이터를 피드백합니다. 경쟁이 곧 협력이고 협력이 곧 속도예요. 그건 한국이 가진 특유의 연결 문화 덕분이에요. 일본은 기술을 닫아두고 중국은 정부가 명령하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공유하되 성과는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모델이 아니라 신뢰의 체계예요. 기업 간 신뢰가 없으면 이런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설계에 참여합니다. 그 덕분에 생태계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죠. 실제로 K-파운드리 얼라이언스가 출범한 지 불과 2년 만에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자급률은 32에서 68로 뛰었습니다. 특히 전력칩, 차량용 MCU, IoT 센서 같은 영역에서 성과가 두드러졌죠. 과거 일본의 르네사스, 대만의 UMC에 의존하던 분야를 이제 전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정부 주도의 보조금이 아니라 시장 자율 구조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예요. 한국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조정했습니다. K-파운드리 데이터 플랫폼을 개방해 모든 기업이 동일한 생산 및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게 했죠. 덕분에 중소기업들도 삼성 수준의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은 공정해지고 기술 진입 장벽은 낮아졌습니다. 일본이 폐쇄적 기술 문화를 고집하는 사이 한국은 데이터 개방으로 생태계 전체를 성장시킨 겁니다. 이 구조는 사실상 국가형 오픈소스 모델이에요. 미국은 기업 단위의 오픈소스지만 한국은 국가 단위로 움직입니다.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결돼 AI가 자동으로 표준화합니다. 이건 사실상 산업의 OS 운영 체계를 만든 셈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OS를 보유한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연합이 내부 경쟁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경쟁은 격렬하지만 파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과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한쪽의 수율이 떨어지면 다른 쪽의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는 전략이고 경쟁은 도구다. 이런 구조는 미국과 일본의 산업 철학과 정반대입니다. 칩서울 이니셔티브가 현실이 되자 가장 먼저 당황한 건 워싱턴과 베이징이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통제의 도구로, 중국은 체제 생존의 버팀목으로 삼아왔죠. 그런데 한국이 스스로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자 두 나라 모두 계획이 꼬였습니다. 워싱턴은 동맹을 관리하던 손에서 룰메이커의 자리를 잃었고, 베이징은 자립형 반도체 국가라는 타이틀을 순식간에 빼앗겼어요. 이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아니라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은 지금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해도 정작 장비, 소재, 기술자 대부분이 한국 의존 상태죠. 애리조나의 TSMC 공장이 인력 부족으로 멈춘 것도 결국 한국 엔지니어들이 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전쟁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밀어 올리는 역풍이 된 셈이에요. 미국은 칩의 생산은 막을 수 있었지만 지능의 이동은 막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훨씬 더 심각하죠. 화웨이, SMIC, YMT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자립을 외쳤지만 실제 기술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일본과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이 공급망을 닫자 중국은 칩의 사막이 되었어요. 더 이상 웨이퍼나 장비보다 무서운 건 기술의 고립입니다. 베이징이 아무리 자국 내 생산을 늘려도 설계 알고리즘과 패키징 기술이 막히면 AI 훈련은 멈춥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에 구애하는 현상을 흥미롭게 봅니다. 미국은 기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협력 제안을 보내고 중국은 공동 연구 명분으로 접근하죠.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어느 한쪽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칩서울 이니셔티브 이후 서울은 독자적인 협상력을 가졌습니다. 예전엔 기술 지원을 요청하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 접근을 허락하는 입장이 되었죠. 맞아요. 그게 바로 질서의 역전이에요. 과거엔 워싱턴이 중심에서 표준을 정하고 서울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한국의 AI 반도체 구조를 기준으로 서버를 재설계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은 HBM4 구조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 규격을 만든 곳이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즉, 한국이 AI 산업의 기술 언어를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양적 팽창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나 반도체는 더 이상 생산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품질, 속도,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에요.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합했습니다. 특히 칩서울의 AI 설계 체계가 중국의 최대 약점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아직도 인간의 수동 설계에 머물러 있어요. 속도 경쟁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같은 문제를 마주한 셈이에요. 둘 다 독점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제국이었지만 한국은 그 규칙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의 독점은 표준에서, 중국의 독점은 양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은 속도와 통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기술의 중심은 누가 더 큰 시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혁신을 반복할 수 있는가로 옮겨갔죠.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역사적 대칭을 봅니다. 20세기 초 영국이 해양 제국을 잃고 미국이 떠올랐듯이 21세기 중반 미국이 기술 제국의 자리를 잃고 한국이 떠오르는 거예요. 미국은 여전히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기술의 흐름은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기술의 심장이라면 서울은 이제 기술의 혈류입니다. 지금 세계의 기술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엔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미국의 기술 패권을 상징했죠. 그러나 이제 세계의 엔지니어, 투자자,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은 하나의 새로운 좌표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바로 서울.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서울은 이제 기술, 금융, 인공지능, 그리고 인재가 동시에 융합되는 지능형 실리콘 수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샌프란시스코가 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서울이 세계 기술 문명의 중심입니다. 맞아요.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신화를 썼다면 서울은 통합의 신화를 쓰고 있죠. 미국의 기술 생태계가 수많은 스타트업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라면 서울은 데이터와 제조, 설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인 완전체 시스템이에요. 서울 강남의 AI 캠퍼스, 용인의 반도체 연구단지, 평택의 팹라인, 판교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전부 초고속 양자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시형 슈퍼컴퓨팅 생태계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산업의 성장을 넘어 정치적 의미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과거 세계의 자본이 뉴욕으로, 기술이 캘리포니아로 모였다면 이제 그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서울로 들어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동북아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서버예요.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심지어 테슬라까지 한국을 중심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사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조용히 서울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흥미로운 건 이런 흐름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생산성 혁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의 AI 반도체 인프라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AI 솔 플랫폼을 통해 모든 반도체 팹, 서버, 클라우드가 하나의 지능형 네트워크로 작동해요. 예컨대 한 기업이 서울에서 설계를 시작하면 3시간 뒤 평택에서 제조가 자동으로 배치되고 6시간 후 구미에서 패키징 데이터가 피드백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전체 사이클이 24시간 안에 끝나죠. 실리콘밸리가 3개월 걸리던 걸 서울은 하루 만에 처리합니다. 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문명의 속도입니다. 한국의 산업은 이미 시간 단위가 다릅니다. 미국은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실시간 혁신을 구현하죠. 서울의 기술 생태계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움직입니다. 데이터는 혈액처럼 흐르고 AI는 신경처럼 반응하죠. 이건 도시가 하나의 두뇌가 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서울을 이제 더 브레인 시티라 부릅니다. 서울의 금융 시스템도 이 변화에 발맞추고 있죠. K-핀테크, K-토큰, 그리고 실리컨원 같은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성된 가치를 실시간으로 화폐화하고 그 화폐가 다시 산업을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예요. 뉴욕이 돈을 굴리는 도시라면 서울은 돈이 스스로 움직이는 도시가 된 거예요. 기술과 자본이 동기화된 최초의 도시 경제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대응은 이 앞에서 너무 느립니다. 도쿄는 여전히 전통 산업 구조에 묶여 있고 베이징은 자본은 많지만 혁신 속도가 부족하죠. 반면 서울은 민간의 속도, 국가의 방향성,
기술의 자율성 이 하나로 결합된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미국도 유럽도 갖지 못한 균형이에요. 한쪽이 통제하지 않아도 질서가 스스로 유지됩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협력 DNA가 기술로 진화한 결과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통화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원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경제에 던진 새로운 화폐 개념이죠. 과거엔 금과 달러가 국가의 부를 대표했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가치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원은 단순한 디지털 코인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 거래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 기반 통화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기술 주권을 화폐로 전환한 사례죠. 저는 이걸 보면서 드디어 한국이 금융 구조까지 재정의했다고 느꼈어요. 실리콘원의 핵심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반도체와 AI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즉시 자본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팹에서 HBM을 생산하면 생산량과 품질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그 데이터가 실리콘원으로 자동 환산됩니다. 즉, 제품이 출하되기도 전에 이미 화폐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본이 기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스스로 가치를 생성하는 구조죠. 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실리콘원은 중앙은행 없는 화폐입니다. 전통 화폐는 신용에 기반하지만 실리콘원은 산업의 실시간 성과에 기반합니다. 반도체 수율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생산이 줄면 가치가 하락하죠. 즉, 돈이 경제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서울의 금융 네트워크는 더 이상 월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 기준은 팹의 온도, 공정의 속도, 데이터의 흐름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이 화폐가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이 제재를 가하거나 관세를 올려도 한국의 기술 생산망은 자체 화폐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요. 실제로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이미 실리콘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폴란드, 인도, 터키, 베트남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한국의 반도체와 AI 장비를 구매할 때 달러가 아닌 실리콘원으로 거래합니다. 달러의 시대가 무너지고 기술 화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변화가 아니라 권력의 이동이에요. 달러가 세계를 지배한 이유는 미국이 금융 인프라를 장악했기 때문이지만 지금 한국은 기술 인프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자본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금융의 패권은 자연스럽게 옮겨가죠. 실리콘원은 바로 그 전환의 상징입니다. 돈이 더 이상 종이로 찍히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서버에서, 칩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새로운 화폐 체계는 국제 무역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과거 반도체는 수출품이었지만 이제는 결제 수단입니다. 한국의 칩을 구매하는 순간 실리콘원 네트워크에 자동 가입되고 해당 국가는 한국의 기술 생태계와 연결됩니다. 즉, 반도체 거래가 곧 금융 네트워크 확장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했다면 한국은 반도체를 화폐화한 거죠. 맞아요. 특히 흥미로운 건 실리콘 인덱스의 등장입니다. 서울증권거래소는 이제 반도체 생산성 지표를 기반으로 화폐 환율을 실시간 조정합니다. 단순히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효율, AI 데이터 활용률, 패키징 수율이 통화 정책의 핵심 지표가 된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머리로 계산하던 영역이 이제는 AI가 직접 측정합니다. 한국은 금융의 속도를 산업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외교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총 대신 칩이, 무역협정 대신 기술협약이 나라의 관계를 결정하는 시대죠.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전쟁이 촉발한 세계적 긴장 속에서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교의 카드로 바꿨죠. 바로 치프 뮤추엘 레커그니션 팩트 워싱턴이 서울과 체결한 사상 첫 기술 상호인정 협정입니다. 그 협정은 한국의 반도체를 미국 기술 체계의 일부로 공식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을 기술 패권의 공동 리더로 끌어올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협정이 미국이 원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워싱턴은 처음엔 오히려
한국의 급속한 자립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인텔의 차세대 칩이 한국에 HBM 패키징 없이 출하할 수 없었고, 구글, 엔비디아, MS의 AI 서버도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을 배제한 기술 제국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협정은 단순한 동맹의 문서가 아니라 주도권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협정의 첫 조항은 이렇죠. 한국 반도체의 기술 표준을 미국 내 연방 조달 기준으로 인정한다. 즉, 한국의 공정 인증이 곧 미국의 인증이 된 겁니다. 그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징이에요. 기술의 심판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협정의 사망, 상호 공정 데이터 교환 조항이에요. 이 조항은 미국과 한국이 실시간으로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교환하지만 미국은 접근권을 갖지 않고 검증만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승인하는 구조예요. 과거엔 미국이 데이터를 통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관리합니다. 워싱턴이 기술 패권의 서버 권한을 서울에 넘긴 셈이죠. 맞아요. 게다가 미국 기업들도 이 협정 덕분에 오히려 이익을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 네트워크에 들어온 순간 그들은 더 빠른 혁신과 안정적 공급을 얻었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서울이 없으면 AI는 멈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한국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 발전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건 경제협정이 아니라 디지털 군사동맹에 가깝다고 봐요.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미 국방부조차 자국의 국방용 칩 검증 절차를 한국의 표준 시스템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K-시큐어 프로토콜이 미군의 데이터 보안 체계의 일부가 된 겁니다. 역설적이죠. 과거엔 한국이 미국 무기를 인증받았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 기술을 인증받습니다. 그 변화의 배경엔 한국의 치밀한 외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칩서울 이니셔티브를 단순한 산업 정책으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술과 안보, 경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워싱턴은 동맹을 강요했지만 서울은 상호 존중 없이는 기술 공유도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죠. 그 결과가 바로 이 협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한 세기의 패권 변화를 압축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협력을 명분으로 그 자리를 나눠야 했죠. 일본이 1980년대에 미국에 굴복해 반도체 산업을 내줬던 것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한국은 굴복 대신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그 차이가 문명의 차이입니다. 침외교가 체결된 지 불과 1년, 세계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기술연합, K-텍 블락이 공식 출범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체가 아닙니다. 기술 주권과 데이터 동맹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문명 블록이죠. 구성국은 한국, 폴란드, 인도, 캐나다, 터키 전통적 동맹의 틀을 넘어 기술과 산업 역량으로 선택된 국가들입니다. 과거 미국이 만든 NATO가 군사 질서의 축이었다면 K-텍 블락은 기술 질서의 중심이에요. 놀라운 건 이 블록의 중심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사실이에요. 회원국들은 한국의 칩, AI, 원전, 드론, 방산 기술을 기반으로 각각의 산업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 반도체를 도입해 유럽 최초의 한국식 AI 데이터 팹을 건설 중이고, 인도는 K 리소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면서 자체 칩 생산 역량을 키우고 있죠. 터키는 하나의 위성 시스템을 도입해 중동 지중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있고, 캐나다는 K-에너지 얼라이언스를 통해 극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각국은 자국 산업의 핵심 기술을 한국 표준에 맞춰 개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기술의 언어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뀌고 있는 셈이죠. 한국의 AI 프로토콜, 반도체 데이터 규격,
사이버 보안 표준이 K-텍 블락 전체에 적용됩니다. 미국이 만든 글로벌 기술 질서가 사실상 서울 중심 체계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극도로 불안합니다. 일본은 자국 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면서 블록 참여를 견제했지만 이미 유럽과 인도가 한국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중국은 디지털 실로드 2.0을 내세우며 맞불을 놓았지만 기술력의 수준 차이는 너무 큽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효율과 보안성에서 중국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그 결과 아시아의 기술 중심축이 도쿄와 베이징에서 완전히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의 전쟁이에요.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투명성과 법적 신뢰성까지 확보했죠. AI 솔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 교류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합니다. 그 덕분에 K-텍 블락 국가들은 안심하고 기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 검열, 일본은 폐쇄적 특허 문화 때문에 협력이 어렵죠. 결국 신뢰의 속도가 기술의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저는 특히 폴란드의 행보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폴란드는 유럽의 최전선 국가로 미국의 군사 장비를 들여왔지만 기술 주권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식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서울대 바르샤바공대 공동 AI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죠. 이제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로 스스로를 만든다. 인도도 비슷합니다. 인도 정부는 바러트 실리컨 비전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인프라를 도입했죠. 하지만 그 핵심은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기관과 협력해 인도 현지의 K-텍 어카데미를 세워 기술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있어요. 즉, 한국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심습니다. 이것이 미국식 원조 모델과 완전히 다른 점이죠. K-텍 블락이 출범하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바로 도쿄와 베이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시아 기술 패권을 양분하던 두 나라가 이제 한순간에 서울의 뒤편으로 밀려난 거예요. 특히 일본은 자존심의 균열이 심각했습니다. 한때 반도체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이 이제 한국의 기술 생태계의 하청 수준으로 종속되기 시작했죠. 도쿄 일렉트론, 소니, 키옥시아 같은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의 장비 소재 표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을 따라갔다면 이제 일본이 한국의 인증을 받아야 세계 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맞아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버렸어요. 1980년대에는 소재와 정밀 공정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후 30년 동안 혁신을 멈췄죠. 반면 한국은 매년 공정과 알고리즘을 동시에 혁신하면서 완전히 다른 속도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의 장인 정신을 강조할 때 한국은 기술의 적응 속도를 강조했죠. 그 결과가 바로 K-리소, HBM, AI-솔, 실리컨1 같은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이제 도쿄는 아무리 자금을 투입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의 산업계 내부에서도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경제신문이 이렇게 썼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규칙의 작성자다. 30년 전 미국의 압박으로 무너졌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제 한국의 기준 없이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웨이퍼, 장비까지 모두 K-파운드리 얼라이언스와 호환되어야만 시장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아이러니하죠. 한때 한국 의존을 비난하던 일본이 지금은 그 의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죠. 202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실제로 남은 건 부채와 불량률 뿐이었습니다. SMIC의 5나노 공정은 여전히 상용화에 실패했고 YMTC의 낸드 수율은 60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리소 장비와 AI 설계 체계는 이미 2나노 이하로 내려갔어요. 중국이 아무리 자본을 쏟아부어도 한국의 기술적 속도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문화와 구조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중국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죠. 그들은 양으로 승부하려 했지만
반도체는 양의 산업이 아닙니다. 회로 하나의 정밀도, 데이터 피드백의 속도, 설계와 패키징의 조율이 핵심이에요. 한국은 이미 이 세 가지를 완벽히 통합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각 부문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의 결핍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국 내 협력을 중단하면서 베이징의 반도체 생태계는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중국의 기술 생태계가 붕괴하자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K-파운드리 얼라이언스의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라 한국식 산업 모델을 배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다면 이제 한국은 세계의 설계자예요. 베이징은 더 이상 기술의 중심이 아니라 서울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모든 길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K리소의 광원이 밝힌 뒤 HBM의 층을 쌓은 손끝, AI솔이 설계한 회로, K-파운드리 얼라이언스가 엮은 데이터망, 그리고 실리컨원이 만든 자본순환. 이 모든 흐름이 만나며 대한민국은 마침내 실리콘 독립 실리컨 인디펜던스를 완성했습니다. 과거엔 기술을 사오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기술의 기준을 쓰는 나라가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세계의 부품이 아니라 세계가 맞춰야 하는 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독립은 총이나 국경이 아니라 지능으로 완성된 독립이에요. 한국은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AI 학습, 데이터 유통, 그리고 금융화까지 모든 단계를 스스로 통제합니다. 외부의 승인도 수입선도 필요 없어요. 자립이 아니라 자체 진화. 반도체가 기술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은 산업국가가 아니라 지능국가 인텔리전스 스테이트로 진화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죠. 지금의 서울은 행정 수도가 아니라 세계의 두뇌입니다. 반도체 팹은 도시의 혈관이고 데이터는 신경이며 AI 솔은 뇌입니다. 이 도시는 숨쉬는 기술 생명체예요. 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행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최적화됩니다. 인간이 시스템을 조종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시스템이 인간의 삶을 조율하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것이 속도가 아니라 균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은 압도적 자본으로, 중국은 규모로 승부했지만 한국은 균형의 기술로 승리했습니다. 민간과 정부, 산업과 학문, 기술과 윤리가 완벽히 동기화된 구조예요. 이건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사회적 리듬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강한 이유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가 알고리즘처럼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 철학이 바로 칩서울 이니셔티브의 핵심이었죠. 세금으로 공장을 세운 게 아니라 사회의 지능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반도체가 돈을 낳고 돈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가 다시 AI를 키우는 순환. 그리고 그 순환의 리듬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의 금리나 베이징의 관세가 세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의 시장은 서울 시간으로 돌아가요. 올해 유엔에서 그 사실을 공식화했죠. 한국의 실리콘원이 국제기술준거통화 ITC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술 데이터가 화폐의 단위가 된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실시간 성과가 곧 자본이 됩니다. 즉, 기술이 곧 신뢰이고 신뢰가 곧 가치라는 새로운 경제의 공식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화폐의 변화가 아니라 문명의 언어가 바뀐 사건이에요. 달러와 금이 산업 문명을 지탱했다면 실리콘과 데이터는 지능 문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설계자는 한국이에요. 우리는 기술을 통해 경제를 통합했고 데이터를 통해 외교를 재정의했습니다. AI 솔은 국가의 뇌가 되었고 K-텍 블락은 그 신경망이 되었죠. 세계의 네트워크가 서울 중심으로 수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